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에요. 출생은 서울에서 했지만 5살 때 충청도로 이사를 가서 사실상 서울에서의 어릴 적 기억은 남아있지 않아요. 충청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대학은 경기도에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도저히 못 버텨서 중간에 휴학을 했다가 영영 학교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자퇴라는 길을 걸었죠. 굳이 대학 졸업장에 사활을 걸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당시에는 컸거니와 저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고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과 동기들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에 걸렸었고 너무 힘들어서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충청도의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동네에 오래된 작은 슈퍼를 운영해 오셨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충청도행을 택하셨던 것도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서 운영해 오신 작은 슈퍼를 물려받기 위함이셨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부모님께서는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오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건강이 날로 안 좋아지셔서 제가 대학을 자퇴하게 됐을 무렵에는 늘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 계셨죠. 그래서 저는 집에 있기 싫어서 하루 종일 밖에 있고 싶은 마음에 일을 다녔어요. 빵집에서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어학원에서 자습실 감독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오래 꾸준히 했더니 영어학원 선생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간단한 영어 문장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적성에도 썩 맞지 않았고 그저 집 밖을 나와서 적은 돈이나마 벌고자 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속으로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딱히 없어서 일을 다니던 때에 저에게 인연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건데요. 남편은 원래 서울에서 일을 다니고 있다가 충청도로 파견 근무 같은 걸 나온 상태였어요. 사실 그건 남편이 간절히 원해서 충청도로 근무지를 옮긴 것이었다고 해요. 서울 본사에서 못된 인간들을 많이 만났고 화를 속으로만 누르며 혼자 앓는 성격인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몸 상태가 안 좋아졌대요. 사실상 충청도로 도피를 했던 것이었죠. 충청도로 와서 같이 일하게 된 어떤 분과 유독 친해졌는데 이분이 바로 제가 일했던 영어학원의 선생님과 오랜 지인이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연결이 돼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금세 운명임을 알아보았어요. 저는 남편의 상처가 보였고 남편은 저의 상처를 보았죠. 아주 비슷한 듯 서로가 닮아 있었어요. 요란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연애였지만 연락을 이어가고 얼굴 보면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차곡차곡 감정이 쌓여갔죠. 자연스레 결혼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시댁 소개를 하자면 남편에겐 1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답니다. 남편보다 동생이지만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저랑 남편이 교제를 시작했을 때 시동생은 막 결혼한 새신랑이었으니 상당히 일찍 한 편이었죠. 시동생과 동서는 연상연하조합인데 동서가 5살 위입니다. 저보다 동서가 연상이에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연상을 만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다고 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거품 물고 반대하셨는데 동서가 강남 토박이인 거 알고는 흔들리셨고 동서가 본인 사업 준비 중이며 집안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거 알고는 완전히 넘어가셨대요. 시동생한테 절대 놓치지 말고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치셨다는 후문이 있네요. 동서가 좀 뭐랄까 고고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시동생은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머슴 느낌이죠. 그래서 조합이 괜찮았나 봐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정식 교제하기 전이었으니까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모든 결혼 과정을 동서네 집안에서 주도를 하고 비용도 거의 부담을 했대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씁쓸한 미소를 머금으셨죠. 어디서 시골 촌뜨기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아휴, 그래. 어떻게 형제가 둘 다 대열을 낚을 수 있겠냐. 세상살이 그렇게 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겠지. 무릇 바다에는 고래도 있지만 멸치도 있는 법. 별 수 없구나.
요컨대 동서는 고래지만 저는 멸치란 비유였죠. 그런데 그때가 시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시어머니께서도 아직 놀란 게 진정이 되지 않으셨던 것인지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저는 한마디 따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시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저랑 남편의 결혼 과정에 어마어마한 참견과 훈수를 두셨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대로 충청도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장남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툴툴대시며 순응하셨죠. 우리 작은 애가 워낙 장가를 잘 가는 바람에 똑 부러지고 멋이 넘치는 작은 며느리가 가까이 있으니 시골년은 시골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수밖에. 듣는 시골년의 기분이 무척 상했으나 어차피 앞으로 멀리 떨어져 지낼 것인데 구태여 감정 상하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친정 근처에서 살고 싶어하는 저의 뜻을 남편은 따라주었고 본사로 안 올라가고 계속 충청도에서 일을 다니겠다 했어요. 저한테는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형부가 종교활동을 하셔서 언니가 그에 맞춰서 살다가 아예 캄보디아로 갔어요. 부모님께서 언니랑은 자주 연락을 하시지만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부모님 곁에 더 있어드리고 싶었네요. 그런 마음으로 서울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의 지인분을 통해서 빌라 전세 얻어서 신혼생활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살림하면서 매일같이 친정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시어머니께선 저랑 딱히 하실 대화도 없으면서 일주일에 3번은 안부전화를 꼭 하라고 하셔서 지켰거든요. 그런데 꼭 통화 중에 갑자기 혼잣말을 하시는 투로 이런 내용을 중얼거리셨어요. 불쌍한 우리 장남, 어쩌다 시골 촌년한테 발목 잡혀서 거기 눌러 앉았을까? 한창 젊은 나이인데 시골에 틀어박힌 장남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시길래 어느 날은 제가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권유를 드렸어요. 여기 동네 좋아요 어머님. 시골이긴 해도 차 타면 10분 만에 번화가인걸요. 한번 날 잡고 놀러 오세요. 나는 태생이 서울 사람이라 암만 시골을 가봐도 영 좋은지를 모르겠더라. 아휴. 그런데 한숨을 쉬시면서 거절하셨고요. 저희 부모한테 주말마다 서울 올라오라고 채근하셨죠. 한 번은 올라가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동서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좌불안석으로 동서한테 많이 바쁜가 보다고 애둘러서 조용히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당황한 제가 사업 운영 잘 되고 있냐고 형식적으로나마 물어봤죠. 그러자 동서가 코웃음을 치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사업 얘기하면 형님이 뭐 알아듣기라도 하세요? 그 말 듣자마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명백히 저를 낮잡아보고 비웃는 투였으니까요. 이튿날 동서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었죠. 어제는 자기가 피곤해서 순간적으로 예민하게 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으로 아니다, 충분히 이해한다, 갑자기 사업 얘기 물어서 미안했다고 부드럽게 답장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동서한테서 돌아온 답장은 네가 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서는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이었네요. 저희 부부 결혼식 날에 동서는 신부 대기실로 와서 저를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건 좀 그렇다. 너무했네. 너무 별로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쳐다봐줬더니 동서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었죠. 형님 체형에 그 드레스가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서 혼잣말한 거예요. 마음 쓰지 마세요. 결혼식 날의 주인공답게 오늘 예쁘시네요. 이런 식으로 딱 잘라 수습하고 휙 돌아섰던 그런 사람이 동서였네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보시는 시어머니에 이어서 왠지 모르게 얄밉고 벽이 느껴지는 동서까지. 저는 결코 서울 나들이가 달갑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진 않았어요. 남편의 부서가 본사의 방침에 따라 충청도에선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일을 그만두든지 본사로 돌아가든지 양자택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수년 겪어봤으니까 속에 담아두고만 사는 그 성격을 알았기에 떠봤죠. 혹시 본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면 솔직히 말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저한테 본심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쫓기듯 본사를 떠났던 과거의 내 모습이 나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아서 늘 속상했어. 그래서 본사로 돌아가서 보란듯이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충청도의 조용한 동네에서 저랑 사는 것엔 불만이 없으나 본사에서 힘든 상황을 피해 도망쳤던 과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랑 남편은 대략적인 짐을 챙겨서 우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레 흘러가더라고요. 시댁에서 지내며 저랑 남편이 살 집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각오를 다진 후였음에도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사는 건 고역이었답니다. 사흘 버티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모텔이든 호텔이든 나가서 지내고 싶다고요. 곧이곧대로 제 말을 알아들은 남편이 시부모님께 불편하니까 나가서 지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서운해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째리시며 저한테 말씀하셨죠.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 거면 좋든 싫든 우리랑 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벌써부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네 멋대로만 굴겠다고 하다니. 시골 정서가 바로 이런 거니? 내키는 대로 하면 장땡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환경이 바뀌니까 너무 낯설어서 잠깐 투정을 부렸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을에 겪는 결혼 생활의 진통이겠거니 하면서 참았네요. 어른을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를 깎아내리실 때마다 속이 끓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장남이 집 때문에 전전긍긍을 하다니. 작은 애는 워낙 장가를 잘 들어서 아무 걱정 없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네? 어머님, 저희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도 월세 매물 나와요. 바로 그 월세라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 지금 세상에 어떻게 월세로 살 수가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니? 대신 저희는 대출 없이 집을 구하는 거잖아요. 대출비 갚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다달이 나가는 액수는 그게 그건데요. 아우, 이런 멍충이. 괜히 고졸이 아니구나. 제발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렴.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정도가 돼서야 어디 쓰겠니? 그렇게 답답하시면 집 사는데 돈이라도 보태주시든가. 그럴 여력은 없으시면서 말씀은 참 잘하셨어요. 참고로 시댁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서울 북쪽의 브랜드 아파트였고요. 워낙 집값이 살벌했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껴서 들어간 집이었답니다. 저랑 남편은 점 찍어둔 위치의 동네에서 월세 매물을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짜증이 치미셨나 봐요. 기어이 제가 쌀 씻고 있는데 뒤에 오시더니 제 뒤통수를 후리셨어요. 에라, 이 둔한 년아. 이거나 맞고 정신 차려라. 너무 기가 막혀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금세 혀를 쯧쯧하시면서 방으로 가고 계셨죠. 솔직히 그날 무슨 정신으로 식사 준비했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동서가 시동생이랑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얼마나 아부를 많이 떠시는지 알고는 제가 새삼 깜짝 놀랐어요. 어찌나 빛이 나는지. 나는 현관에서부터 웬 탤런트가 걸어 들어오나 했네. 사업가의 카리스마가 물씬 풍겨오는걸. 시골 출신에다가 집에서 판판이 노는 애랑은 확실히 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 동서를 칭찬하시면 할 것이지 제 험담은 왜 끼워 넣으셨던 걸까요? 옆에서 제가 뻔히 다 듣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동서는 정정하지 않고 은근히 시어머니의 뜻에 동조했죠. 시어머니께선 동선의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시는 걸 보고선 또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 이야기는 시어머니께서 단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몇 차례 친정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럴 때마다 듣기 싫으시다는 듯 에휴, 시골 냄새 이런 혼잣말을 하셔서 제가 멋쩍어서 그만뒀었죠. 저는 내심 시어머니께서 그런 종류의 사담을 안 들키시나 싶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고 강남 출신의 동선에만 궁금하셨을 뿐 충청도의 시골 동네인 저희 친정 이야기는 기피하셨던 것뿐이었네요. 씁쓸한 마음을 애써 눌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딴청 피우고 밥상 차릴 때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선 먹을 준비만 하고 있는 동서를 보면 저의 처지와 비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비교되니까 서러웠어요. 그러던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동남아 여행을 가시게 되었어요. 여행사에서 땡처리 특가로 나온 상품을 시어머니께서 사촌분들, 동네 친구분들과 모여서 가시게 된 거예요. 갑작스레 떠나게 된 여행길이라 더 설렌다면서 즐거워하시길래 남편과 상의해서 용돈 30만 원 드렸네요. 돈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선 화답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으셨고요. 나 없는 동안 기강 해이해져서 살림만 하고 퍼질 게 눈에 훤하구나. 청소는 잘해놨나? 밥은 때마다 차렸나? 내가 다녀와서 다 확인할 테니까 놀고 자빠질 생각일랑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동네마 여행길에서 가족들 선물을 사오겠다고 하셨는데 원체 시아버지께서 드시는 걸 조심하셔야 했던 데다가 다들 단 걸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건조 과일이라든지 먹는 걸로는 안 사오기로 했고요. 남편과 시동생은 둘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삭막하게 나왔답니다. 형제가 그런 면에선 참 닮았어요. 그럼 며느리들 선물이나 내가 알아서 챙겨와야겠구나. 시어머니는 그리 말씀을 하시며 여행길에 오르셨고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어요. 과연 어떤 걸 사오실지 궁금했는데요. 며칠 후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저랑 동서를 앞에 앉혀두시고 선물 증정 시간을 여셨어요. 우선 동서에게는 현지 감성이 물씬 풍기는 작은 손가방, 독특한 보석이 달린 얇은 팔찌, 그리고 샤넬 립스틱을 주셨죠. 제 차례에서 저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구성으로 선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는 부석거리는 소리와 함께 웬 비닐팩을 꺼내 드시더니 그걸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옛다, 내가 너 생각해서 가져온 선물이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기 그런데 이건 혹시 조개 껍질들인가요? 제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어림잡아 20개 전후로 보이는 조개 껍데기들이 비닐 안에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께선 저는 친언니가 비슷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동남아 선물을 많이 받아봤을 테고 따라서 그런 건 사줘봤자 보람도 없으니까 바닷가에 조개를 주워오셨다고 하셨어요. 제 친정 이야기는 꺼려하시는 분이 제 친언니가 캄보디아에 있는 건 어찌 기억을 하셨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제가 알기론 동서는 바빠서 까먹었던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여행 가시는데 따로 용돈을 안 드렸고 시동생이 지갑에서 10만 원 꺼내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것만 봤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30만 원을 드렸건만 조개 껍데기들이 담긴 비닐을 만지작거리면서 얼굴이 뜨거워졌고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샤넬 립스틱의 색깔을 확인하고 있는 동서 옆에 제가 너무 초라했죠. 이게 보기엔 색이 진하긴 해도 발라보면 안 부담스럽다고 거기 직원이 그러더라. 그리고 이런 색을 가끔 발라줘야 사업운이 들어온대. 그래요. 어머니 정말 센스 넘치세요. 내일은 바로 이걸 발라봐야겠어요. 동서의 반응에 시어머니께선 즐거이 손뼉까지 치셨죠.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선 왜 이렇게 축제 분위기 축 처지게 울상이냐며 혀를 차셨어요. 저는 태어나고자 애를 썼죠. 왜? 너도 루즈 가지고 싶니? 네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런 루즈가 왜 필요하겠냐? 저는 입술에 바를 거 이미 많아서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조개 껍질 모으셨을 거 생각하니까 저는 그 정성에 감사한걸요. 아, 그거 내가 거기 가보니까 관광지라 그런지 한국인들 천지더라. 보니까 젊은 애들이 조개 껍데기 줍고 놀더니 다시 버리고 가려고 하길래 내가 가서 그거 놔달라고 그랬다.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직접 주우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울음이 터지고 말았네요. 어머님 안 계신 동안에 저는 집안 구석구석 냉장고 안까지 청소 다 하면서 반찬 만들어 놓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솔직히 너무 서운합니다. 너는 서운할 것도 더럽게 없구나. 나이가 몇인데 눈물바람이야. 아우 머리 아파.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매사에 세련되지를 못하니? 그 촌발은 영영 씻을 수가 없는 거니? 가진 게 없는 시골 촌년이라서 그런지 소갈맹이도 간장종지가 따로 없구나. 이럴 거면 서울에는 왜 기어 올라왔어? 시골로 다시 돌아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간단히 짐을 재빨리 챙겨서 시댁을 나섰고 제 등 뒤에 시어머니께서 몹쓸 것이라며 욕을 남기셨죠. 그런데 동서가 저를 따라 나오더니 한마디 날리더군요.
그런 성숙하지 못한 태도, 감정에 휩쓸리는 행동, 보기 안 좋네요. 가라앉히세요. 말씀 감사하지만 신경 안 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이보세요, 형님. 내가 형님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났고 인생 선배임에도 형님 대우해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뭔 불만이 많으세요? 진짜 상대하기도 싫어서 동서를 무시하고 돌아섰어요. 정신없이 충청도 집으로 내려갔고 그제서야 휴대폰에 찍힌 남편의 부재중 전화들을 받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동남아 여행 갔다 온 기념으로 남이 준 조개 껍질을 선물로 주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보고 살 자신 없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어떡해. 대화로 더 풀어봤어야지. 오빠는 어머님이랑 대화 잘해서 잘 풀고 잘 살아. 나는 거기서 빠질게. 제가 기운 없이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밤늦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안 받았더니 카톡을 남기시더군요. 아들하고 이간질시키는 며느리가 최고로 못된 며느리다. 근데 그게 너였구나. 이렇게 보내신 걸로 봐선 남편하고 싸우신 모양이었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친정으로 갔어요. 서울에 있어야 할 제가 아침에 등장하니까 부모님께선 깜짝 놀라셨죠. 저는 아무래도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었던 일도 다 털어놨고요. 항상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신데요. 제가 눈물까지 눈에 매달고 심각하게 말하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 시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냐고 아버지께서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서울 가서 월세집 보고 다닐 때부터 저를 깔보시는 게 심해졌고요. 강남이 친정인 동서랑 자꾸 비교당해요. 시골 출신인데다가 고졸인 제가 서울에서 변변찮은 직구에서 살 거라고 시어머니는 생각하시고요. 저 때문에 당신의 장남 인생이 구질구질해졌다고 질색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 자체가 불효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셨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편이 왔어요. 급하게 회사에 반차 내고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개 껍데기 선물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끼리 대화가 끝난 후에 부모님께서 남편을 호출하셨어요. 우리 딸은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참에 사부인께서 염원하시는 대로 우리 딸보다 더 잘난 여자를 찾아볼 마음은 없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라고 말았는데 옆에서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저는 강남 출신 아내, 사업하는 아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제가 이 사람 만난 거 아닙니다. 힘들 때 기대고 싶어서 만났고 서로 의지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장인어른. 그래, 그럼 됐네. 서울 올라가서 빨리 집부터 구해.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예? 집값을 대주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괜히 노모를 모시면서 사는 집이 아니거든. 이 동네 이 지역에 우리 어머니 소유의 땅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 속된 말로 땅 부잣집이야. 남편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혀 있었고 저도 당황스러웠죠. 할머니께선 보통 황소고집이 아니신 분이라 돌아가실 때까지 무조건 재산을 한 푼도 손에서 내놓지 않으실 거라고 호언장담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제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할머니 재산을 아버지께서 거론하실진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선 제 상황 듣고선 굳게 각오를 다지신 모양이었더군요. 할머니 설득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귀가 좀 안 들리시고 성격이 무진장 괴팍하세요. 남들 얘기 절대 안 들으시고 설득 당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겪은 일화를 저희 부모님께 들으시고는 기함하셨어요. 뭐시? 그 육실할 놈의 것들이 내 손녀를 업신여겨? 가방끈 짧고 시골 촌뜨기에다가 돈도 없다면서 무시를 해버렸다고. 이런 개같은 서울 촌년들을 보았나. 애미야, 삼거리 부동산 김씨 당장 불러와라. 팔아치울 땅부터 보게. 부모님께서 온갖 가머니설들을 읊어드려도 지난 세월 꿈쩍 안 하셨던 분이 할머니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재산 한 줌도 손에서 안 놓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마음을 돌리실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친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혀 재산 욕심 따위 없다면서 저보고 할머니께서 재산을 물려주시면 그거 혼자 다 써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쩐지 내가 지난달부터 처제 생각이 자꾸만 나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열심히 기도한 보람이 이렇게 돌아왔나 보다 처제. 우리는 돈 욕심 없어. 다음에 우리가 한국 들어가면 맛있는 삼겹살이나 구워줘.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얼떨떨했네요. 저랑 남편은 시댁에 가서 몇 되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의 짐을 챙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요구를 받아챈 건 남편이었네요. 이 사람 모욕하고 상처 주신 거 너무하셨어요. 이 사람 건드리는 건 저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저한테 동생보다 못한 형이라고 그렇게 저를 욕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돌연 제 뺨을 치셨어요. 부릅뜬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말이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죄가 아니었기에 조개 껍데기 담긴 비닐봉지 그거 가져와서 부엌 싱크대에다가 퍽퍽 내리쳤습니다. 조개 껍데기들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와,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어머님.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행태를 부려? 어머님, 박살난 조개 껍질 붙이실 수 있으세요? 되돌려 놓으실 수 있으세요? 없겠죠. 그런 것처럼요. 저희 관계는 끝났습니다. 치라라고 자빠졌구나. 못 배워먹은 시골년이 끝까지 봐라 그래? 내 아들 서울에 두고 너만 내려가라. 처음부터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작은 며느리처럼 내가 기똥차게 잘난 며느리 네 자리에 새로 얻을 거니까 너는 이만 꺼져. 끝까지 발악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셨죠. 분해서 미치겠다는 듯 발까지 동동 구르시며 말씀을 하신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온 남편이 조용히 얘기했어요. 엄마, 재수씨 집안보다 이 사람 집안이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욕심 안 내고 살아서 그간 지원을 안 해주신 것뿐이지 사실은 돈이 차고 넘칠 만큼 있는 집안이라고요. 뭐라고? 넌 갑자기 웬 뚝단지 같은 소리야? 얘네 집이 잘 살기는 무슨? 애써 부정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리고 무엇보다 눈동자가 한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얼른 짐을 마저 챙겨 들었고요. 저는 조개 껍데기가 박살난 봉지를 쓰레기통에 휙 처박았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을 때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나오면서 다짐했어요. 2번 다시 이 망할 시댁으로는 안 오겠다고 말이죠. 저희 부부에겐 천운이 따랐는데요. 갑자기 미국에 들어가게 된 분들이 한국에서 집을 정리해줄 가족이 마땅치 않아서 급처로 집을 내놓았던 거예요. 매물 나오자마자 발견하고 그쪽에 연락을 드렸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부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던 분들이 제 친언니랑 형부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네 친척들이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인연이 또 어딨냐면서 1,000만 원을 더 깎아주셨네요. 당시에 그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의 상격이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웬만한 가전 가구들도 저희한테 넘기시며 팔아서 살림에 보태 쓰라고 하셨죠. 세상에 어쩜 이런 일도 일어나나 싶었네요. 친정에서 돈을 대주셔서 그 집 결국 구입을 했고요. 제 명의로 했어요. 남편이 공동명의 하지 말고 제 걸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남편에 대한 애정, 신뢰가 더욱 강해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사과하러 찾아와라. 이렇게 태도를 고수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그 아파트로 들어간 거 아시곤 뒤로 넘어가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명의로 집을 샀다고? 도대체 네가 어떻게 마포구 역세권 아파트를 사들일 깜냥이 된단 게야? 어떻게 이런 일이? 친정이 원래 좀 사는데요. 서울 사람 기준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로 보일지 몰라서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 기준이 아니라 서울 사람 기준으로 봐도 제 친정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그럴 수가. 얘, 내가 집들이는 언제 가면 좋겠니? 너 전에 아기찜 좋아한다고 했던가? 아, 혹시 갈비찜이었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헷갈리네. 너한테 심하게 굴었던 것도 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던 거란다. 이해하지?
제가요, 어머님 번호 차단하는 걸 깜빡해서 전화를 받은 건데, 통화 끝나면 바로 번호 차단하려고요. 그동안 다채로운 추억 안겨주셔서 감사했고요. 성실하고 우직한 아들 키워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아들 데리고 잘 살게요. 시어머니께서 거의 발작을 하시는 듯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셨는데 저는 이미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뗀 상태였어요. 느긋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서 제 안에 채증이 사라지는 걸 느꼈네요. 남편이 워낙 무력한 스타일이긴 해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이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치신 그 순간에 남편은 오롯이 제 편으로만 살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애가 타신 시어머니께선 얼마 후에 제 친정집을 찾아가셨어요. 한우 세트를 들고 가서 저희 부모님께 비셨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할머니께서 유독 상태가 안 좋으셨나 봐요.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잘못 걸리신 거죠. 너 누구야? 뭐 하는 년이야? 모르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오라, 그렇다면 네가 바로 도둑년이구나. 방에서 튀어나오신 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선 머리칼 다 뜯기셨대요. 그 광경 때문에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을 전해 듣던 저는 웃음이 나서 혼났네요. 아, 그리고 동서요. 몇 달 안 지나서 사업 망했어요. 동서는 애써 본전치기였다고 좋은 인생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지만 어느 날 시동생이 술에 잔뜩 취해서 남편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전말이 다 들통났어요. 사업 완전히 말아먹고 그거 사업 망해서 생긴 빚만 1억 7천이 넘어. 처가에서도 잔뜩 화가 나서 도와주기 싫어하더라. 이거 어떡하면 좋냐? 형, 나 요즘에 너무 힘들다. 세상에,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한 거였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는데 동서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형님, 서울 생활은 적응 다 하셨어요? 제가 맛집이나 쇼핑하기 좋은 곳들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형님 시간 편하실 때 같이 만나서 놀아요. 그나저나 형님, 카톡 사진 바꾸신 거 너무 멋지네요. 동서가 그토록 사근사근하게 굴 수 있는 사람인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알고 보니까 동선의 집안에 다른 건수가 겹쳐서 이래저래 상황이 어려워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동서. 근데 제가 워낙 시골 냄새 안 빠지는 촌년이라서요. 같이 다니긴 좀 어렵겠어요. 동서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만. 아주 유쾌하게 거절을 했건만 동서는 시동생을 방패로 써가면서까지 저와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 쪽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개 껍데기 선물의 충격이 희석되지 않네요. 제 진짜 배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가까워 오면 저희 아빠는 수산업자로 둔갑하십니다. 겨울철에만 잠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냐고요? 정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붕어빵 장사를 저희 아빠가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방법이에요. 물고기 팔러 가신다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잘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조금은 독특하고 남들과는 다른 분이세요. 타고나시기를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불편한 부분을 타고나셨어요. 간단하게 손님을 상대하고 붕어빵, 아니 물고기 몇 마리를 파시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 주제로 대화가 넘어간다거나 상대가 유심히 관찰을 한다면 저희 아빠가 평범한 사람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 금세 티가 나죠. 이런 저희 아빠의 겨울철 단발성 수산업에 손길을 거두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매일 도우시는 건 아니고 식당 일을 안 나가시는 요일에만 내키는 대로
물고기 판매 현장에 나타나시는 거죠. 식당은 나름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 맛집으로 통하는 곳이고요. 저희 엄마는 그곳에서 바쁜 점심시간에만 짧게 3시간씩을 일하고 계세요. 엄마, 저녁은 드셨나 궁금해서 전화해 봤어요. 일은 안 힘들고? 저번에 무리를 좀 하셨다는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 그거 돈도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때고 그만두셔도 되니까 너무 그 일 붙잡고 있지 마셔요. 알았죠? 너는 요즘에 전화만 했다 하면 아주 그 얘기야? 예전이었다면 돈 때문에 다닌다 그랬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면 적적하고 머리도 몸도 굳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어디에 일을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즐거운 일인걸. 아, 못 살아 정말. 엄마고 아빠고 왜 나이 드시고 나서 일에 재미가 들리셨는지 몰라. 아무튼 두 분 다 건강에 신경 쓰면서 지내세요. 건강이 제일이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식당 일을 계속하시는 걸 만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벌어서 지내시는 걸 소중한 일상이라 여기고 계신 분이죠. 저희 엄마의 연세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건만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든요.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뜀박질을 하는 건 못하시죠. 이걸 두고 저희 엄마는 얼마나 너스레를 천연덕스럽게 떠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운전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내가 왼쪽이 멀쩡했으면 나는 양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도 냈을 사람이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식 웃게 만드시는 저희 엄마. 원래 처음부터 이러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건물 미화 일을 하면서 겨울마다 수산업자로 둔갑하시고 간간히 지인분들과 기계 고치는 현장에 함께 나가시는 등 지금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기였을 때는 몰랐대요. 하지만 점차 평균 발달과 거리가 먼 모습에 저희 엄마가 이상함을 감지하셨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서글픈 점은 바로 그렇기에 저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이 하나만 낳자고 본래 계획을 하셨었다가 오빠의 상태를 보니까 점차 심각해지셨던 겁니다. 우리끼리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하루가 다르게 감당하기 힘들어지는데 성장하는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자식의 1년 후가 걱정되고 두렵다는 이 사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 우리끼리 이 아이를 오롯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해하지? 그래, 나는 우리 마누라 말이면 다 이해하고 다 따를 거야. 오빠를 보면서 속상함에 눈물 짓던 엄마를 옆에서 아빠는 무작정 위로해 주셨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함을 타고나셨던 분이 저희 아빠였지만 이상하리만치 처음부터 저희 엄마에게는 우호적이었으며 맹목적으로 잘 따르셨대요. 이걸 두고 저희 엄마는 마치 세상에 나온 새끼오리가 처음 본 존재를 자기 엄마라고 인식한 뒤에 무작정 따르는 현상처럼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까지 하셨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오빠의 문제로 고심하던 엄마는 둘째를 갖는 게 최선이란 생각에 이르셨고 아빠는 무작정 따르셨대요. 그 결과로 태어난 생명이 바로 저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식을 위해서 태어난 자식이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어요. 만일 나 역시 아빠 쪽의 유전을 따라서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다면 도대체 두 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랬던 걸까? 무모하시다 못해서 엄청난 도박을 하셨던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두고 동네 분들은 하늘이 점지해준 아이라고 부르시곤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지독히도 싫어서 나중에는 동네 어른들을 전부 속으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귀찮았으며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제가 장애인을 가족으로 돌본 입장이었기에 정확하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저희 오빠는 통제불능이었어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 봐야 했었죠. 교육이 되질 않았고 그렇다 보니 발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학습도 되지 않았고요. 차라리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마음 편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오빠한테 매달려 있었고 다들 무기력해져 갔으며 점차 미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성 따위는 없고 오로지 본능에만 충실했던 오빠는 몸이 커갈수록 저희 가족을 시도 때도 없이 곤란에 빠지게 만들었더랬죠. 저는 그래서인지 웃는 법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집은 감옥과도 같았어요. 천지분간도 못하는 꼴배기 싫은 아빠, 무능력한데 자식 사랑은 넘치는 엄마,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오빠. 가족들은 저에게 애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말 없이 모든 집안일을 해내는 막내여야만 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것이었고 저는 그 쓸모를 위해 태어난 생명이었으니 고됨을 감내해야만 하는 게 마땅했죠. 어린 마음에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오빠가 저희 가족의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자동차 사고였어요. 그때의 사고로 저희 엄마 역시 크게 다치셨고 왼쪽 다리에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죠. 병원에서 엄마가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네 오빠는 괜찮아? 응? 네 오빠는 어떻게 됐어? 오빠는 이미 떠나고 없어. 응급실에서 들은 소린데 교통사고 현장에서 바로 즉사했던 것 같다고. 그러던데. 무덤덤하게 입을 열었던 저는 말끝을 흐리며 엄마가 눈을 세게 감은 채로 입술을 꽉 깨무시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을 때 저도 눈이 시큰해지더니 뜨거운 눈물이 흘렀었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평생을 오빠를 불편해했고 만일 오빠가 죽는다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자신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비단 슬퍼서만은 아니었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오빠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저희 가족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였냐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상태가 좀 많이 이상했었거든요. 눈치 없이 떠드는 게 주특기였던 아빠는 입을 다물고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엄마는 목적지 하나 없이 풍랑 위를 표류하고 있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족을 힘들게 만든 오빠가 사라지면 저희 집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왔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저만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 의지가 있는 한 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없다고 여겼죠. 아무런 기반도 없는 가난한 집안, 지적 장애가 있는 부친과 지체 장애가 있는 모친의 자식인 제가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공부였죠.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줄인 배를 움켜쥐어가며 공부를 했어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리란 다짐이었어요. 친가도 외가도 전부 저희 부모님 댁에서 못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안들이었습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은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굴레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공부에 매달렸고 자력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들어간 대학이 어느 수준인지 당신들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건지 알지 못하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딱 그 꼴이었죠. 저는 명문대에 재학하는 동안 부모님과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꼴랑 그거 몇 푼 가지고 안주하면서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부모님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더군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자력으로 독하게 앞길을 개척하고 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대단한 위인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거의 5년여를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원하던 곳에 취업을 성공한 뒤에야 저는 부모님을 배웠고 마치 선심을 쓰듯 다달이 용돈을 붙여드리기 시작했어요. 큰돈은 아니었고 매달 50만 원씩이었죠. 저는 멋진 직장에 다니면서도 제 목표를 꽤나 이뤄낸 뒤에도 연애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속은 모난 구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상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죠. 연애 같지도 않은 연애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 안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만무하였으며 바람직한 아내의 역할을 해낸다든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라든지 이런 그림이 저랑은 매치가 안 되었어요. 저처럼 하자 있는 집안의 자식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상대에게도 예의란 생각이었습니다. 그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말이죠. 그런데 운명이란 것이 참 묘한 것이더라고요. 그런 굳은 다짐을 마치고 지내던 저에게 다가온 진짜 인연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저희 부서 팀장님의 친척 동생이었어요. 손수로 따지면 육천관계였는데 원래 서로가 왕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친하지 않았대요. 다만 서로 얼굴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회식이 진행되고 있던 식당에서 그 사람이 먼저 팀장님한테 아는 체를 했었던 겁니다. 형, 여기서다 보네? 나는 얼핏 보고 형 아닌 줄 알았다가 맞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고 왔어. 이런 데서 마주치다니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너 이쪽 동네 사는 것도 아니잖아. 보니까 너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여기까지 왔나 보네. 나는 회식 중인데 이렇게 마주친 김에 우리 팀 사람들하고 인사나 해라. 아이, 인사는 무슨. 여러분, 오붓한 회식 타임에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했습니다. 마저 식사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민망하다는 얼굴로 뻔뻔스레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순간 웃겨서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침 입에 사이다를 머금고 있던 순간이라서 사이다가 입 밖으로 튀어나갔죠. 테이블 위에는 정적이 흐르고 그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약하고 그런 데서 소심한 면이 있는 저는 금세 얼굴에 열이 올라서는 죄송하단 말만 중얼거리면서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었지만 저는 머릿속에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호감상인 얼굴이었고 속된 말로 여자들이 웬만하면 다 좋다고 할 그런 호불호 없는 생김새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잔상이 남았고 자꾸만 곱씹으면서 그 사람이 사라진 방향 쪽의 테이블들을 몰래 힐끗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제 파악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뿐이었죠. 순간적인 설렘, 호기심 같은 거요. 팀장님은 금수저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분과 친척이라는데 집안 수준은 안 봐도 저랑 하늘과 땅 차이일 게 분명했죠. 그런 남자는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닐까? 분명히 연예인급으로 예쁜 여자일 거야. 이런 실없는 생각이나 하면서 회식이 끝나갈 무렵 먼저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아까 저 보면서 웃으신 분 맞죠? 와, 아까 저 엄청 민망했던 거 아세요? 네? 글쎄요. 하나도 안 민망해 보이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 표정이 어떤지 살펴보셨었나 봐요. 씩 웃으면서 묻는 그 사람에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능글맞은 걸 보니까 자기가 잘난 걸 스스로 아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냥 꾸벅 인사하고 먼저 돌아섰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에 팀장님의 부탁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때 회식 자리에서 봤던 내 친척 동생 기억나죠? 걔가 서주임 번호를 자꾸만 물어봐서 일단 나도 모르게 서주임이 남자친구가 없다고 정보를 주기는 했는데 뭐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번호를 그분한테 주신 건 아니겠죠? 그게 내가 정말 미안해 서주임.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집안에는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이 더 위라서 내가 당최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 너무 갑작스러웠고 이것이 바로 직장 상사의 갑질인가 하는 별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할 시간도 없이 금세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거두절미하고 저랑 따로 만나보고 싶단 얘기더군요. 다 가진 남자의 독특한 호기심이라든지 일탈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것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연애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역시 들었죠. 제 가족사를 바로 털어놓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의 영향으로 그런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빠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시고 엄마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라? 그 사람은 무척 태연했습니다.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의상이나마 저한테 힘드셨겠다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해줬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반응 없는 사람을 처음 봐요. 제가 어떤 특별한 반응을 해드렸어야 했나요? 그럼 실례했나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절대 그러고 싶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동정을 받는 건 사실은 질색인 사람이었거든요. 평생에 걸쳐서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신물이 나다 못해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에게 바로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외제차를 보니까 주눅이 들었죠. 저 따위는 꿈도 못 꿨을 외국 명문대학 출신인데다 제가 망상에서나마 노려봤던 엄청난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목에서 척 봐도 명품인 게 분명한 시계를 발견하고선 절대 연애 대상으로도 넘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은 없었고 저에게는 걸핏하면 시련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과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되든 그 결말은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였어요. 다시 한번 주제 파악을 마쳤건만 그 사람은 자꾸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그 사람과 말을 편하게 놓고 있었고 서울을 벗어난 곳까지 놀러가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얼떨결에 사귀는 관계로 발전해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진 않으려고 했어요. 저의 초기 예상보다 그 사람은 더 엄청난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 아들하고 서로 잘 맞는다면야 너무 좋죠. 무조건 찬성이야, 찬성. 싸대기라도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어머님은 너무나도 따뜻하면서도 호쾌한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뵌 아버님마저도 무척 다정하셨죠. 저는 그 집안에 비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조건의 여자였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은 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연애 기간이 쌓여갔을 때 저에게 청혼을 해주었습니다. 기쁨 뒤로 고민이 되었던 저는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우리 딸이 하고 싶으면 해.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면 되는 거야. 휴, 그렇게나 부유한 집안이라니. 너무 기운 결혼을 해서 내가 눈칫밥 먹어가며 살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일단
우리가 모은 돈이라도 다 보태줄 테니까 요긴하게 쓰고. 저희 아빠는 무작정 하라고 외치셨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가 이윽고 저에게 내밀어진 통장을 보고서는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돈 뭐냐고. 내가 여태까지 보내드렸던 용돈. 설마 지금까지 안 쓰고 이렇게 모아두기만 했던 거예요? 왜? 왜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좋게 살라고 보내줬던 건데 왜 똑같이 아등바등 살면서 이 돈을 못 쓰고 그렇게 또 궁상맞게 살았던 거냐고. 제가 다달이 보내드렸던 50만 원, 그리고 생신 같은 때에 따로 드렸던 돈, 그런 것들이 전부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용돈이라면 부모님의 생활이 좀 나아질 줄 알았건만 두 분의 행색이 남루해서 의아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울컥함을 화내는 것으로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바보같이 살아온 부모님이 또 이렇게 계속 바보같이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지내는 게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하기도 했었죠. 그런 저를 바라보던 아빠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멀쩡한 표정과 말투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고생해서 번 돈이야. 그런 걸 어떻게 써? 마음 아파서 못 써. 참고 눌러왔던 눈물이 그때 터져 나오더군요. 부모님께 너무나도 불효자식이었다는 생각만 들었고, 제가 두 분을 외면해왔던 기간 동안에도 두 분에게는 저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자식이고 세상의 전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돈을 안 쓰시는 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그날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다짐했어요. 어쩌다 보니 부잣집에 시집가는 형국이 되었지만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자력으로 부모님을 부양해 내겠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 자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점차 두 분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보낸드린 돈을 쓰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셨고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도 기르셨죠.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고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댁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나쁘게 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저 같은 오점이 시댁 집안에 찍혀서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매사에 전전긍긍을 해댔습니다. 강박이 생겨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신경을 쓰면서 지냈고요. 특히나 시댁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더욱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나마 저희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심적으로 좀 가깝기라도 했는데 다른 시댁 친척분들은 정말 가끔은 상대하고 있자면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긴장이 되고 어려웠어요. 저랑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 피해 의식인지도 모르겠으나 저를 보는 그 시선들이 마치 동물원에 우리 안에 갇힌 신기한 동물을 보는 것만 같아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늘 조심스레 살고 있던 어느 날 시댁에 중요한 제사가 다가왔어요. 시댁은 명절을 제외하면 1년에 딱 2번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집안에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아침 새벽부터 제사가 열리는 큰 댁에 가서 음식을 했죠. 누가 그렇게 일찍 오라고 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전을 다 부치고 나서 맞춤 떡을 그릇에 옮기는 도중에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결혼식 같은 때에 주문을 넣는 유명한 떡집의 떡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랐는데요. 와, 태어나서 이렇게 고급 떡은 제가 처음 먹어보게 된 거네요. 그래?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떡을 유독 잘 먹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떡을 좋아했어? 저희 친정 부모님 닮아서 제가 빵보다 떡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좋아하는 떡을 잘 못 먹었어요. 어머, 왜? 먹다가 목에 걸린 적이라도 있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떡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절주절 떠들던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과거, 집안 이야기를 스스로 꺼낸 셈이 되었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당황한 낯을 하고 계셨죠. 근처에 계시던 시댁 어른들도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표정들이 엄청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지금도 사돈분들께서 떡을 좋아하실까? 네? 네, 그럼요. 없어서 못 드시죠. 순간적으로 대답을 한 저는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했습니다. 겨우 그딴 대답을 내놓다니 너무 쪽팔렸어요. 시어머니의 당황한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고 진짜 무슨 정신으로 제사의 끝까지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한숨을 쉬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지만 사유가 민망해서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오랜만에 주말을 껴서 친정집에 부모님을 뵈러 내려갔습니다. 저 혼자 내려간 거라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부모님께 맛있는 외식이나 시켜드리다가 그렇게 올라갈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별로 외식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먹자면서 반찬이 많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게 과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보니까 반찬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특히 김치가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입을 쩍 벌렸어요. 저희 아빠가 옆으로 와서는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냉동실도 한번 열어봐. 거기에 맛있는 거 많아. 냉동실이요?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설마 이거 다 떡이에요? 이건 만두고? 아니, 이런 걸 다 어디서 사신 거예요? 척 봐도 허접한 게 아니라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해져 있는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그거 다 안사돈께서 보내주셨는데 너 몰랐어? 나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해서 따로 말을 안 한 건데. 제가 금시초문이라며 고개를 가로젓자 당황한 엄마가 절뚝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안방에 가시더니 왼 쪽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줄줄이 도착한 택배에 동봉되어 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글을 쓴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고 짧은 글귀를 눈에 담으며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올해 직접 캔 쑥을 듬뿍 넣고 만든 쑥떡이에요.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하실 거예요. 입맛에 맞으시거든 저에게 전화 주시겠어요? 더 맛있는 떡도 선보여드리고 싶네요. 부족한 솜씨나마 발휘해서 김치를 해봤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배추, 무, 고춧가루 들어간 재료는 전부 제가 아는 분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걸로 한 거예요. 반찬들도 제가 열심히 해본다고 해봤는데 맛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보내드리네요. 어떤 결과물을 내든 딸을 그토록 귀하게 키워내신 두 분의 자식 농사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과 연을 맺어주셔서 거듭 감사드려요. 손으로 눈가를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내내 시댁과 저는 철저한 타인이고 결코 한데 섞일 수 없고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그 곁을 맴돌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제 안에 있는 편협한 사고방식이 불러온 오류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각인되어 있었던 삐뚤어진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저는 드디어 오랜 세월 봉인해두었던 어려운 이야기를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오빠 때문에 부모님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고 제가 오빠를 증오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오빠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혼자 힘들었다고요. 오빠가 떠난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존재를 부모님 앞에서 입에 올린 적이 없었어요. 10수년 만에 처음 꺼내는 것이었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 두 분 다 가슴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세 식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의 과거를 용서하였어요. 이것을 계기로 부모님께서도 완전히 오빠를 그 안에서 털어내시고 앞을 보며 나아가게 되셨죠. 보다 적극적으로 바깥 생활을 하셨고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시어머니께 저는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정말로 감사드려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하려고? 그럴 것 없어. 나는 네가 앞으로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만큼 편안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먹어본 떡, 만두, 김치, 마른 반찬들처럼 맛있는 것을 그 이후로도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그때 저희 부모님께 보내주셨던 것은 기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부모님을 그리고 다른 시댁 식구들을 전부 마음으로 아끼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그분들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걸 보며 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기적의 음식을 먹고 진정으로 변화한 건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셨죠. 아빠는 대체 일을 몇 가지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즐거우시대요. 겨울이면 지인분의 도움으로 시작한 붕어빵. 아니, 물고기 장사를 하시는 것도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오빠가 붕어빵을 보면 물고기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아빠가 그리 표현하시는 걸까요? 아빠 못지않게 엄마도 정말 공사다망하세요. 친구분들도 여럿이라 제가 가끔은 질투가 날 정도예요. 어쩌면 사실은 제가 저에게 있어선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인생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서울에 사는 여성이에요. 여기서 사연을 듣다 보니 저의 힘들었던 과거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저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어디다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워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좋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 남편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인류대를 나왔어요. 영어의 첫 글자만 따서 말해도 다들 아는 대학이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럭저럭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같이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야 들어오시곤 했어요. 너무 생활에 치이다 보니 두 분 다 제 공부에는 신경 쓰실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제가 처음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자 엄마는 소정아, 이제라도 다시 공부해볼래? 아빠랑 엄마가 너 학원 한번 못 보내주고 먹고 사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다. 하나뿐인 딸인데 너무 무심했던 것 같네.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가자. 1년 늦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너 재수하는 동안 돈은 다 대줄 수 있어. 아니야. 나 이 대학도 괜찮아. 내가 공부에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더 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확 오를 것 같지도 않아. 난 차라리 빨리 졸업하고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아쉽다 엄마는. 너도 집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 훨씬 좋은 데 갔을 텐데. 이런 부모라 미안해. 무슨 그런 말을 해.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 나는 학원 다녔어도 지금이나 성적 비슷했을 거야.
원래 애들 학원 다닌다고 성적 막 오르고 안 그래. 저한테 미안해하는 엄마를 오히려 달래며 저는 얼른 졸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대학가의 유명한 카페에 점장으로 취직하게 됐어요. 대학 다니는 내내 카페에서 알바도 했었고 제가 전공이 마케팅 쪽이다 보니 저를 잘 본 사장님이 잘할 것 같다며 이력서를 내자마자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프랜차이즈로 여러 곳에 매장이 있는 카페였어요. 저는 거기서 일하면서 주로 젊은 사람들을 매일 손님으로 맞이하다 보니 계속 대학생인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제가 쓸 돈을 벌면서 부모님 용돈도 드리게 되니까 스스로 뿌듯함이 컸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제가 카페 관리하는 걸 보며 칭찬도 많이 해줘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카페 위치가 인류대 코앞에 있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했는데 그래도 전혀 꿀리는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제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카페는 점심시간에 파스타 세트나 샌드위치 세트를 많이 할인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당시 대학원생이었고 친구들과 점심에 자주 왔어요. 점심시간은 사람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늘 정신없이 바빴고 남편을 특별히 기억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바쁘니까 눈 마주치는 손님도 거의 없었고 남편이 친구들이랑 오면 아, 늘 오던 그 무리가 왔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카운터에 있는 저한테 소설책을 한 권 쓱 내밀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책 돌려주시려면 이번 주 토요일에 땡땡 영화관 앞으로 나오세요. 그날 안 나오시면 제가 방학이라 한동안 책을 못 받으니까 꼭 오셔야 돼요. 라더니 후다닥 가버리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데이트 신청에 너무 놀랐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하는 내내 괜히 들뜨게 됐고요. 저는 반강제적으로 토요일에 책을 들고서 땡땡 영화관 앞에 갔어요.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랬다가 단골 잃을 걱정도 조금은 됐고 아주 싫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티는 내지 않았어요. 괜히 그 사람 덕에 기분 좋았던 걸 들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새침하게 두변을 둘러보는데 남자가 저만 치해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근데 책은 다 읽으셨어요? 실은 못 읽었어요. 제가 매일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안에 들어있는 거 못 보셨겠네요. 지금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해서 책을 펴보니 가운데에 영화 티켓이 꽂혀 있더라고요. 기왕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저랑 영화 보고 들어가시죠. 남편은 웃으면서 자기 티켓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게 저와 남편의 첫 데이트였죠. 앞서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꾸 미소가 지어지는 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웃기만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본 후 저녁을 먹으며 남편은 저한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날도 자기 학교 마크가 떡하니 붙어있는 가방을 메고 나온 남편은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남편이 나온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에 잠시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거짓말을 했다가는 얼마 못 가 들통날 게 뻔했고 저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러자 반갑게 웃으며 거기 나 고등학교 동창 졸업했는데 거기가 요즘 뜨는 과들 많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주는데 확 호감이 갔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무리 잘 나가는 과가 있어도 자기네 학교처럼 역사가 깊은 명문대만 하겠냐고요. 그럼에도 저를 인정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희는 첫 만남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죠. 안소정 점장님, 아니 소정씨, 저 사실 소정씨 보려고 그 카페 간 적 많아요. 저 실은 찌개에 밥 먹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저랑 영화 보고 밥까지 먹은 거 저한테 호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맞아요.
실은 카페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얼굴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만나니까 사실 마음이 끌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인정했고 저희 만남이 시작됐어요. 저는 땡땡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제 남친이라는 사실이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저 역시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어쩔 수 없이 물들어 있었던 거죠. 저희 연애는 2년 가까이 계속됐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저는 남편 집에서 저와의 결혼을 반대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의외로 시댁은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나 제 친정이 만만해서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집이 너무 잘 나가도 자기들이 부담스럽고 며느리가 너무 똑똑하면 아들 앞길 망칠까봐 그랬다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눌려서 큰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판단하고 가리는 데에 별별 기준이 다 있다 싶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좀 속상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이었다면 기분 나빠서라도 결혼을 한 번 더 생각해봤을지도 모르죠. 시댁에서는 친정 부모님이 수산시장에서 일한다고 굉장히 얕보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대학에 보낼 즈음부터 알부자라고 할 만큼 재산을 많이 모으셨어요. 지방에 주상복합으로 작은 건물도 몇 채 지어서 많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세도 받고 있었고요. 부모님은 시장하고 교통편이 좋은 데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바라는 것도 없으셨고 그저 저만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바라고 계셨어요. 남들한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자기 일로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노후 대책까지 잘 해놓으신 부모님을 저는 마음속 깊은 데에서부터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 친정 부모님에 비하면 시댁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가 괜찮은 회사 나오셔서 연금을 꽤 받는데도 돈에 쩔쩔 매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저는 실속 있는 부모님 덕분에 시댁에서 어깨를 펼 수 있었어요. 돈 때문에 저희 친정을 얕보지는 못했거든요. 남편은 박사를 딴다며 석사 논문이 통과한 후에 또 시험을 봤어요. 하지만 박사 과정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박사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이럴 때일수록 멀리 보면서 하는 게 좋다더라. 에이, 모르겠다. 나 박사는 접을래. 석사 땄으면 됐지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난 그대로 따를게. 남편은 박사 과정을 포기한다는 말을 시댁에도 전했고 시댁에서도 다들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며 남편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집에서 놀기만 할 뿐 취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신 어디 취직 안 해?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 그동안 너무 머리 써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지금 대기업 원서 받는데 아니잖아. 그래도 석사까지 땄는데 대기업은 가야지. 시시한 회사는 들어가기 싫어.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려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냈지만 면접도 못 가보고 떨어졌어요. 남편은 또 다음 시즌에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는다며 다시 놀기만 했어요. 그렇게 2년간을 백수로 지냈는데 남편은 갈수록 그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번다든지 다른 스펙을 쌓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당신 선배 중에 학원하는 사람 있댔잖아. 그분이 낮에 카페에 왔었는데 당신 지금 잠깐 강의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달래. 당신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그런데 나가서 애들 가르치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괜찮잖아? 뭔 소리야. 그딴 코딱지만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기분 전환이 되긴 뭐가 돼. 그 선배 당신 카페까지 갔었어? 아 진짜. 일부러 전화 피하면 눈치껏 알아들어야지. 학원을 나갈 거면 내가 원장을 하지 일개 강사를 하겠어. 학교 다닐 때부터 깨제제하더니 능력도 없는 게 선배랍시고 나한테 그딴 거나 시키라고 들어. 저는 점점 남편에 대한 환상이 사라져갔고 현실 속에 무능하고 남의 눈만 의식하는 허영심 많은 실체를 보게 됐어요. 저는
같은 체인의 새로운 브랜드인 커피 전문점 점장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승진이라면 나름 승진이나 다름없었어요. 전보다 제가 권한을 가진 것도 많았고 커피 전문점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 의견도 많이 냈거든요. 일은 즐거웠지만 제 현실을 생각하면 힘날 게 없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계속 제가 벌어서 집에 생활비니 적금이니 공과금이니 모든 걸 다 썼으니까요. 사실 시댁에도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잘난 아들이 결혼한다는데도 저희 집이 보잘것없다며 제대로 된 혼수 하나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집 구할 때도 보태줄 돈이 없다고 끝내 한 푼도 내놓지 않았으면서요. 별 수 없이 제가 모아놓았던 돈으로 전세를 얻었는데 결혼해서 2년이 넘도록 제가 버는 족족 다 생활비로 들어가니 가끔은 너무 속상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인류대라고 어디 가서 목에 힘만 줬지 실속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만 쫓았어요. 그런 중에 또 저 몰래 일을 벌였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사람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김정호 씨 아내분 되시죠? 김정호 씨가 지금 저희 땡땡캐피탈 대출받은 거 계속 연체돼서 그러는데 이런 식이면 저희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는 이름만 캐피탈이지 완전 사채업자였어요. 사채 돈만이 아니라 무슨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는 쫄딱 망하고 문을 닫아서 어디에서도 투자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투자를 하고 싶으면 능력이 되는 만큼만 해야지. 이게 뭐야? 다들 몇 억씩 하는데 나만 꼴랑 1,000 이렇게 하면 돼? 그래도 명색이 땡땡 대학 나왔고 내 얼굴 아는 사람도 있는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익 냈어? 투자금 돌려받았냐고. 아니잖아. 정말 언제까지 그놈의 대학 타령만 하고 이럴 거야. 저는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이가 너무 돈을 많이 빌려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뭘 그렇게 난리냐? 네가 돈 버는데 네가 메꿔야지. 그걸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그 사람 사채를 3억이나 빌렸어요. 돈 한 푼 안 벌면서요.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얘, 너 미쳤니? 네 남편이 빌린 돈을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 같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가서 돈을 벌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여유 없잖아. 그런 건 좀 니들이 알아서 해. 그 큰 돈을 언제 다 갚아요? 저랑 상의도 안 하고 버린 거예요. 뭐 너랑 말 안 하고 한 것 때문에 네가 기분 상할 수는 있겠지만 정우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걔가 일부러 손해보려고 그런 일 했겠어? 남자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갖고 너무 징징대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번 일 가지고 정우 기죽이지 마라. 니네 친정 알부자로 소문났던데 돈도 믿지 않겠어? 뭐 지방에서 세도 받아먹는데 딸내미 그 정도는 도와주시겠지. 힘없는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정말이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더는 시댁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결국 친정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모든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말했고 화가 단단히 난 아빠는 남편을 당장 불렀어요. 자네 어떻게 이런 사고를 쳐? 결혼하고 한 번도 돈도 못 벌었으면서 뭐? 3억?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게 저희 동창들 사이에서 괜찮은 데라고 소개를 받은 건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책임감이라는 걸 가져봐. 어떻게 수중에 돈 들어오는 데도 없는데 그런 큰 돈을 빌려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이번만 도와주는 거야.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사람 여태까지 고생한 거 다 갚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자네 결혼하고 벌써 3년 다 되어가잖아. 그런데 아직도 돈을 안 벌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땡땡대학 나왔잖아요.
정말 괜찮은 일 하게 될 겁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자기 대학만을 내세우는 남편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돈을 마련해 주면서도 친정 부모님은 남편한테 더는 기대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아니, 기왕 하나뿐인 사위 도와줄 거면 지방에 있는 건물 하나 정도 넘겨줘도 되는 거 아니니? 어차피 그거 다 결국 청우가 받을 건데 미리 주면 어때서? 어떻게 딱 그 빚 갚을 돈만 주는지 좀 서운하다 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쳇말로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어머니, 이거 남편이 사고친 거고 저희 부모님은 안 써도 될 돈 쓰신 거예요. 그 잘랑 땡땡대 나온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큰 소리 치던 대기업도 다 떨어지고 선배가 오라던 학원도 안 갔어요. 그동안 제가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모님한테 건물 달라는 소리가 나오세요? 어머니 아버님은 저희 한 푼도 안 도와주셔놓고 어떻게 그런 말씀이 술술 나오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저 명절날도 어머님 아버님 용돈 못 드려요. 저도 돈 모아서 대책을 세워야죠. 라며 하고 싶은 말을 했더니 속이 좀 풀렸어요.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는지 그 이후로 찍소리 안 하고 지내더군요. 남편도 꽤나 제 눈치를 보고 전에 없이 제 비위를 맞췄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 집에 틀어박혀 엉뚱한 생각만 하는 것 같은 남편한테 자꾸 화가 나서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당시 카페 일이 너무 바빠서 미처 기억을 못했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생일 챙길 생각을 안 하니까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좀 있으면 엄마 생신인데 선물은 뭐 가져갈지 안 알아봐? 나 바쁘잖아. 당신이 시간도 많은데 알아서 시켜. 자꾸 나한테 모든 일을 미루지 말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더니 자기가 식당 예약을 했다며 시어머니 생일날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식당을 가니 시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두 분은 제 눈치를 보며 별 말을 안 했고 저도 말없이 밥만 먹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결심한 게 하나 있거든. 다들 들어줘. 내가 2년 동안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할 거야. 나 자신 있어. 그리고 내 나이 아직 33인데 젊다면 젊은 거지. 나보다 더 나이 먹고도 붙는 사람 있잖아. 사법고시를 본다고? 당신이? 당신 법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내가 그동안 집에서 놀고만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도 좀 해봤어. 그리고 지난 사법고시도 문제집에 나온 거 풀어봤는데 꽤 성적이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떡하니 시험 붙어서 변호사 될 테니까. 아우 그래. 너 아주 생각 잘했다. 얘야, 너도 이게 낫지 않겠니? 네 남편 변호사 되면 제일 덕 보는 건 너다. 우리 정호가 머리 하나는 좋잖아. 라며 시어머니가 찬성을 하자 시아버지도 그럼 땡땡 대학을 아무나 들어가나?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 수재만 가는 데 아니냐? 이제야 정호가 재기를 찾은 것 같구나. 라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저는 이제 땡땡 대학이니 인류대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가 났지만 그래도 또 투자네 뭐네 하며 사고치고 수습 못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공부나 죽어라 파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2년간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당신 공부만 할 수 있게 열심히 뒷바라지 할게. 하지만 떨어지고 나면 나도 몰라. 그때는 알아서 알바도 하면서 공부해야 돼. 걱정 마. 나만 믿으라니까. 나 내일부터 바로 공부 시작할 거니까 새벽에 도서관 갈 거야. 새벽 도시락만 준비해줘. 저는 남편 말대로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그날 쓸 용돈을 놔두고 집에 나오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공부를 하는 건지 체크를 해볼 수는 없었지만 밤에 집에 갔을 때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나 문제집을 푼 흔적들을 보며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짐작했죠. 제가 대충 보니 남편은 4시간 정도 자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2년 후 남편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 정도는
법대생들도 한 번쯤 떨어지니 다음에는 꼭 될 거라며 남편은 자신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남편은 더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6년 가까이가 되었죠. 33이던 남편은 40을 코앞에 두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딸을 낳게 되었고요. 남편이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진통하고 애를 낳을 때도 들여다보지 않아서 정말 섭섭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댁에서도 니네 친정이 알아서 잘하지 않냐며 태어날 때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그런 속상함과 서운함을 한 번에 씻어주듯이 남편의 마음을 앞두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거였어요. 여보, 진짜 축하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더니 당신 노력에 진짜 빛을 발하게 됐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 이제 당신 날개 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고마워. 당신도 정말 고생했다. 나 뒷바라지 한다고. 이제 나도 우리 연주한테 떳떳한 아빠 노릇 할 수 있겠어.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 혼자 아이를 낳으러 갔던 게 확 떠올랐거든요. 당시에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실은 다들 남편 손잡고 왔는데 저만 덜렁 누워서 친정엄마를 기다리던 게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거죠. 남편의 합격 소식은 양가 부모님들한테도 기쁨이 됐어요. 친정에서도 너무 좋아하며 남편한테 양복도 해주고 지갑이며 벨트에 구두까지 전부 명품으로 사줬죠. 우리 사위 앞으로 쭉쭉 잘 뻗어나갈 일만 남았네. 이런 날이 오느라고 그 고생을 했구나. 애썼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시댁에서도 잔치를 하고 떡을 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제는 다 됐다 하며 저도 안심했고 4살 된 딸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에도 남편이 사법고시에 붙었다며 은근히 자랑도 했어요. 남편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날을 앞두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왔어요.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평생 여기에 있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냐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여기 도장이나 찍어라. 라며 제가 일하는 곳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니 대뜸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얼굴만 바라봤죠. 우리 정호 더 크게 될 사람인데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뻔뻔스럽게 내 아들 옆에 붙어있지 말고 좋게 끝내자. 마지막에는 좋은 모습 보여야지. 나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네가 돈줄 벌고 친정이 건물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진짜 배알이 꼴려서 죽는 줄 알았다. 상스러운 것들이 상스러운 일도 돈 번 게 뭐 그리 잘했다고. 그것도 무슨 수백억이나 벌었으면 말을 안 해요. 아니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그이는요? 그이는 이거 알아요? 정호가 알고 말고가 중요해. 정호 앞날이 더 중요하지. 나랑 애 아빠가 정호한테도 이혼 생각 있는지 슬쩍 물었는데 뭐 싫다고 방방 뛰지는 않더라. 그런 거 보면 걔도 그동안 속에 맺힌 게 많았다는 뜻 아니겠니?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강요하실 일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이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그 사람이 사법고시 붙었다고 이렇게 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너무한 건 너야. 네 주제에 감히 변호사 와이프라니? 너 꿈깨. 집에 가서 남편한테 따지니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아니, 이혼은 너무 심하지. 좀 아니지 않나 싶고. 그러게, 당신도 어머니한테 조금만 잘하지 그랬어. 화가 나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 지금 그게 말이야, 방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용돈 다 대주고, 내가 다 벌어서 먹여 살리고, 애 낳으러도 혼자 가고, 그런 게 잘못이야? 아니, 뭐, 좀 사근사근 했으면 사태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저는 소리를 빽 질렀고, 그 바람에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아이를 달래서 재우느라 애를 썼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계속 저를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오기가 나서 도장을 못 찍어주겠다고 했죠. 어머니, 저 그렇게 순순히 이혼 못해요. 연지는 무슨 죄예요? 연지 곧 유치원에 갈 나이예요. 그이도 이혼 생각은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희 부부를 갈라놓으시려는 거예요? 너 눈치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 혹시 위자료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네, 그런 거라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눈치요? 제가 무슨 눈치를 줘요? 저 사람이 한 건 생각 안 하세요? 그래, 위자료 주마. 우리 정우 새 출발하는데 그깟 거 네 손에 쥐어주마. 대신 연지도 네가 키워야 된다. 연지 때문에 우리 아들 발목 잡힐 일 만들면 안 돼. 네가 계속 버텨봤자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노력해서 지킨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싶어서 딸아이를 붙들고 울기만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샤워를 하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더니 문자가 왔어요. 저는 혹시 급한 연락일까봐 휴대폰 문자를 살펴봤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었어요. 땡땡청사 방호원 합격자들은 내일 오전 8시까지 집합.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방호원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방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남편이 방호원에 합격하고서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는 건가? 그럼 사법고시 문자는 뭐지?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다음날 병가를 내고 남편 뒤를 쫓아갔죠. 그랬더니 남편은 땡땡 청사에 가서 방호근무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경비원과 비슷한 웃옷을 입고 모자를 쓴 남편은 윗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뛰기도 하고 문을 잠그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을 알아봤어요. 거기에 남편 이름은 없었어요. 남편은 당시 사법고시를 아예 응시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방호원에 지원해서 합격한 걸 사법고시에 붙었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확인한 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오늘 밤 시아버지랑 함께 오시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 제대로 도와줄 마음이 생긴 거냐?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니 다행이구나. 라며 시어머니는 얄미운 표정으로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시아버지도 헛기침을 하며 배를 내밀고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했고요. 네, 찍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거 이번 법률 저널지에 나온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이에요. 여기에 저 사람 이름은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얘졌고 시부모님은 무슨 소리냐며 놀라서 법률 저널지를 샅샅이 훑어보더군요. 당신 그 합격자 발표 문자 다 조작한 거지? 내가 일일이 다 전화 걸어서 확인해봤으니까 더 이상 속일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당신이 합격한 건 국가 공무직이잖아. 방호원, 다른 말로 경비원. 시부모님은 아예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고 남편한테 이게 사실이라며 다그쳤어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제가 다 꾸민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갈수록 점수도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한탄했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돌리며 소파 가장자리로 옮겨 앉더군요. 근데 방어원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야. 돈 따박따박 나오고 60세까지 정년보장도 되고 수당도 다 나와. 또 공무원은 아니라서 스트레스도 없고 근로자처럼 쉰다니까. 라는 아버님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이혼 도장을 찍으려니까 시어머니가 얼른 서류를 빼앗더라고요. 얘 왜 그러니?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네가 없으면 우리 정호 어떡하라고. 나한테 서운했니? 그런 거 다 내가 잘못했다. 됐어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잖아요. 좀 전하고 너무 다르시네요. 이리 주세요. 도장 찍을게요. 네, 잘못했다. 내 욕심에 그랬어. 정호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어. 다 내 생각이었어. 그러니 잊고 정호랑 잘 살자. 연지 생각도 해야지. 연지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혼해야겠어요. 차라리 방어원 됐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속상하긴 해도 정신 차리려고 해서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죠. 거짓말을 한 데다가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한 것도 자기가 나서서 안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았잖아요. 연지한테 저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크가라고 하는 게 엄마로서 더 못할 짓이 되는 것 같아요. 땡땡 대학이요. 석사요. 그런 거 나오면 뭐 합니까? 사람이 제대로 돼야죠. 자기 가족 하나 건사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무능력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잘난 아들이 사법고시 붙었다고 그동안 대기 아들 먹고 살게 해주고 사채까지 갚아둔 저랑 저희 친정 무시하고 모욕하고 내쫓으려고 하셨어요. 두 분도 이 사람도 이중적인 모습 저한테 다 들킨 거예요. 100번 저한테 사과해도 저 이혼할 거예요.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 말이 다 맞아. 이혼 생각은 정말 없었어. 시간이 좀 지나면 말하려고 했어. 당신이라면 내가 그런 일을 해도 이해해 주겠지만 당장은 내 위신을 좀 세우고 싶었어. 그래, 당신은 항상 자기 위신이나 체면 같은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마누라가 혼자 벌어먹이느라 고생해도 그게 안 보였잖아. 나도 미쳤지. 이런 사람하고 왜 계속 살려고 했는지 도장 찍어. 얘야, 아가, 제발 다시 생각해보자꾸나. 정어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니? 아니요, 저 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소름 끼쳐요. 도장 찍을 테니까 새 출발하세요. 내가 대개 아들 옆에 붙어 있어서 팔자 꼬였다고 생각했죠? 웃기지 마세요. 내 팔자 꼬이게 한 게 대개 아들이야. 제가 강하게 나오자 시부모님은 결국 돌아갔고 저는 그날로 남편 짐을 챙겨 시댁으로 보냈어요.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위자료 주신다고 한 거 꼭 주셔야 돼요. 어제는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어제 있었던 일 다 녹음해 놨거든요. 그러니 다른 궁리하면서 머리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시댁에서 아이를 빌미로 어떻게든 이혼 안 하게 만들려고 별수를 다 썼지만 제가 녹음한 내용과 그동안의 남편의 행태 그리고 제 수입이 월등히 많다는 점 등이 다 고려돼서 재판은 제가 승소했고 남편은 저한테 막대한 위자료를 물게 됐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저는 제 카페를 차리게 됐어요. 그동안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제가 원하는 카페를 만들기로 한 거죠. 남편은 위자료에 우리 부모님이 갚아줬던 3억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아서 평생 돈을 갚으며 살게 됐고요. 그러느라 지방에 내려가서까지 일용직을 한다고 하더군요. 시댁은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옮겨갔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서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곧 고등학생이 된답니다. 아이 역시 아빠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만 있다며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아이를 찾아가서 아빠랑 같이 산다고 하라는 둥 꼬셨나 보던데 그때 딸아이가 아주 당차게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보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네요. 딸에게까지 그런 상처를 남겨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저는 카페는 젊은 매니저에게 맡기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다른 사람들 창업도 도와주며 살고 있답니다. 남편이 없지만 딸과 친정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매일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